먼지 날리는 골목길을 따라 묵직한 발걸음이 울린다. 김도영은 여느 때와 같이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택배 상자를 들고 있다. 6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단한 체구와 꼿꼿한 자세는 그의 과거를 어렴풋이 암시한다. 그러나 그의 존재감은 마치 골목의 그림자처럼 희미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무뚝뚝한 택배 아저씨로만 기억할 뿐이니까. 김 선생님, 오늘도 배달이시네요. 골목 구멍가게 주인 박영호가 인사를 건넨다. 김도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말없이 지나친다. 그의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하다. 그 눈 속에 숨겨진 과거의 깊이를 아는 이는 이 동네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후 3시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김도영의 집이자 그가 30해 넘게 머물러 온 공간입니다. 12평 남짓한 방 안에는 군더더기 없는 필요한 것만 놓여 있죠.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하나만이 그의 과거를 슬쩍 암시할 뿐입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김도형과 몇몇 동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진.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일정표를 확인합니다. 오늘도 아직 100개 넘게 남았군.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문처럼 삐걱거렸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성의 하루처럼 보이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손짓, 신발끈을 묶는 동작, 문을 여닫는 정확함까지. 모든 움직임이 정밀하고 군더더기가 없었죠. 마치 수십 년간 숙련된 기계처럼. 노포택배의 가장 오래된 기사인 김도영은 회사에서도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미배달도 없었으니까요. 일일 배송량 300개가 넘어도 정확하게 모두 배달하는 그의 능력은 젊은 배달기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그가 직원 휴게실을 지나갈 때마다 젊은 배달기사들의 시선이 따라붙지만 김도영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합니다. 김 선배님, 어떻게 이 동네 골목을 다 외우세요? 내비게이션 없이도 길 찾는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신입 택배기사의 질문에 김도영은 잠시 멈춰서서 단답형으로 대답합니다. 지도는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숨겨진 의미를 아는 이는 없습니다. 북파공작원 시절, 그는 단 한 번 본 지형도를 완벽히 기억해 적진을 누비곤 했으니까요. 1978년 압록강을 건너 평양 인근 고위 간부시설에 잠입했을 때도 김도영은 오직 머릿속 지도만 믿고 암흑 속을 헤쳐나갔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갈 무렵, 김도영은 구청 인근 좁은 골목으로 접어듭니다. 이곳은 그의 배달 구역 중 마지막 지점입니다. 골목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조용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아이들 웃음소리와 주민들의 잡담이 들리기 마련인데 오늘은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있는 듯 했죠. 김도영이 마지막 물건을 배달하려던 그 순간 골목 안쪽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통 사람은 듣기 힘든 미세한 소리였지만 김도영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특수부대에서 오감 극대화 훈련을 받았고 그 능력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했습니다. 누군가 다쳤거나 위험에 처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택배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골목 안쪽 작은 식당 뒤편에서 3명의 남자가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낯선 억양의 말을 주고받는 그들의 모습에서 위협이 느껴집니다. 노인은 식당 주인인 듯했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자 김도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주까지야. 보호비 안 내면 이 가게 못 열게 될 거다. 외국인 억양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노인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가 잘 안 돼서. 손님도 없는데 어떡해. 그럼 빨리 팔고 떠나든가. 이 지역 곧 개발된다며? 안 그래도 대양건설에서 땅 매입하는데 우리가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 한국어를 쓰는 다른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도영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전 감추었던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밤 김도영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30년도 더 전, 그가 북파공작원으로 훈련받던 시절의 꿈. 총성과 폭발음, 어둠 속에서 적을 찾아내는 예민한 감각, 그리고 늘 따라다니던 죽음의 그림자. 아침이 밝았을 때 김도영의 눈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펴지고 접히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무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아침 6시 김도영은 이미 집 앞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다. 63의 나이가 무색하게 흐트러짐 없는 호흡과 안정된 페이스로 매일 5km를 뛰는 그의 일과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몸은 마치 50대 중반의 정예 군인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했다. 달리기를 마친 후 김도영은 자신의 아파트 앞에 새로 붙은 대형 현수막을 발견했다. 개발구역 지정 확정. 주민 설명회 개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현수막을 바라보았다. 이 동네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도영 씨, 아침부터 운동이시네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최 여사가 인사를 건넨다.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결하게 답했다. 매일 하는 일입니다. 요즘 동네가 심상치 않아요. 어제는 누가 또 가게 유리창을 깼다더군요. 이사 가신 분들도 많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빈 건물에서 밤마다 뭔가 수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김도영은 침묵 속에서 이야기를 경청했다. 최근 들어 동네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그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지난 한 달 사이에 낯선 외국인들의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주로 밤에 활동했고 곳곳에서 조용한 위협이 시작되었다. 혹시 리 씨라고 아세요? 리광철? 외국인인데 주변에서 형님 하는 사람이요. 김도영은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니요. 누굽니까? 요즘 이 동네 재개발 때문에 나타났다는 사람이에요. 중국 동포라고 하더군요. 건설회사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몇몇 가게 주인들이 그쪽에 보호비를 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거절했다가는. 최 여사는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오전 배달을 마친 김도영은 점심시간에 동네 지구대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 앞에서 한 여성이 흥분한 목소리로 신고를 하고 있었다. 어제 밤에 가게에 3명이 와서 돈을 요구했다니까요. 외국인들이었는데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최민석 순경이 진정시키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38살의 젊은 경찰이지만 그의 표정은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신고해주신 내용 접수했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만 증거가 없으면 검거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요? 제 가게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골목 전체가 그들에게 보호비를 내고 있다고요. 게다가 빈 건물에서 뭔가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불법적인 일이라뇨? 밤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돈 세는 소리, 도박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끔은 여자들 비명 같은 것도. 김도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최민석의 시선이 김도형과 마주쳤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응시했다. 최민석의 눈에는 묘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김도영에게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오후 김도영은 마지막 배달지인 주택가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 입구에서 3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그들의 외모와 태도에서 위협이 느껴졌다. 한 명은 체격이 좋은 한국인, 나머지 2명은 외국인으로 보였다. 김도영이 지나가려 하자 그중 한 명이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다. 어이 아저씨. 눈 안 보이나? 김도영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치려 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여기는 이제 우리 형님 구역이야.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야지. 그의 말투에는 특유의 외국인 억양이 묻어났다. 김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어둠이 감춰져 있었다. 비키세요. 단 한마디, 그러나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느껴지지 않는 중력처럼 강력했다. 잠시 망설이던 남자들은 킬킬거리며 길을 비켜주었다. 다음에는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못할 거야, 꼰대.
김도영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욕설이 날아왔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다만 그의 발걸음이 조금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김도영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저녁을 먹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도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응시했다. 경찰 당국은 이들 조직이 지역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재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과 보호비 갈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재개발 이권에 개입해 주민들을 협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눈은 텔레비전 옆 장롱으로 향했다. 저 깊은 곳에 30년 동안 열지 않았던 금고가 있었다. 북파공작원 시절의 기억과 함께 봉인해둔 과거의 일부분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 앞으로 걸어갔다. 열쇠는 항상 목에 걸고 다녔다.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와 작은 상자가 있었다. 수첩에는 암호화된 기록들이 빼곡했다. 상자에는 김도영은 상자를 열지 않았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수첩을 꺼내 페이지를 넘겼다. 과거 임무 수행 지역의 지도와 작전 코드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김도영은 수첩을 닫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전쟁터의 불꽃처럼 보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김도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는 관리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부터 제 배달 구역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관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도영을 바라보았다. 30년간 한 번도 구역 변경을 요청한 적 없던 그였다. 갑자기 왜요, 김 선생님? 김도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관리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김도영의 요청은 즉시 받아들여졌다. 그날부터 김도영의 배달 구역은 불법 체류자들이 자주 목격되는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는 이제 관찰자가 되었다. 북파공작원 시절 그가 가장 잘하던 일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김도영은 매일 다른 시간대에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을 배회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불법 체류자 조직의 활동 패턴, 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심지어 그들의 계급 구조까지. 택배 배달이라는 완벽한 위장 덕분에 그는 어디든 의심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이 지역으로 배달해주세요, 김 선생님. 택배 관리자가 건넨 목록을 보니 오늘은 재개발 예정 지역 중심부였다. 그곳은 최근 주민들이 빠르게 떠나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빈 건물들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 활동도 증가하고 있었다. 김도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지역은 그가 원하던 바로 그곳이었다. 오전 11시, 김도영은 낡은 빌라 단지를 지나고 있었다. 3층짜리 건물 대부분이 비어 있었고 몇몇 창문은 깨져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걸음을 늦추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2층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포착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눈치채지 못했을 움직임이었다. 김도영은 택배 상자를 들고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다. 그의 귀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 남자들의 낮은 대화 소리, 돈을 세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여성의 웃음소리와 도박기구 소리. 그곳은 불법 도박장임이 틀림없었다. 낮에도 영업 중이었고 그것은 이들이 얼마나 대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렇게 빌라 단지를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졌다. 3명의 남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난번 만났던 그 남자들이었다. 오, 이번에도 혼자시네, 김 선생님. 그들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그들이 김도영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불길했다. 우리 형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김도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택배 배달 중입니다. 비켜주세요. 택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는데. 그 말과 함께 한 남자가 김도영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일어난 일은 너무 빨라 누구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김도영의 손목이 살짝 돌아가며 그 남자의 손가락을 붙잡았고
이어 가벼운 뒤틀림. 남자는 갑작스러운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아, 이 자식이. 다른 두 명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었다. 김도영은 택배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자세를 잡았다. 30년 전의 기억이 그의 몸에 되살아났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호신술, 적진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기 없는 전투기술들. 첫 번째 공격자가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김도영은 단 한 걸음의 이동으로 공격을 피했고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꺾었다. 칼이 땅에 떨어졌다. 두 번째 공격자는 뒤에서 덮쳐왔지만 김도영은 마치 등에 눈이 달린 것처럼 정확히 시간을 맞춰 몸을 숙였다. 두 번째 공격자는 허공을 가르며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다. 모든 일이 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세 명의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김도영은 아무 말 없이 택배 상자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리광철이라는 사람에게 전해. 이 동네 주민들을 괴롭히는 건 이제 그만두라고. 김도영의 말에 쓰러진 남자들은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단순한 택배기사라고만 생각했던 이 남자가 실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중 한 명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김도영은 대답 대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다. 이번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도영은 자신의 방에서 금고 속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특수부대 시절 사용하던 몇 가지 장비가 있었다. 소형 청음기, 야간 투시경, 그리고 몇 개의 작은 추적 장치들. 이 물건들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북파 공작원들만이 사용했던 특수 장비였다. 김도영은 이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 점검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는 이 장비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왔다. 그의 손가락이 장비 위를 스치며 지나갔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눈빛에서 택배기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북파 공작원 김도영의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영은 매일 하던 조깅을 나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길이 달랐다. 그는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자주 모이는 지역을 지나갔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건물들, 사람들의 움직임,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까지. 그는 이미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오후 택배 배달을 마친 김도영은 동네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박영호 씨가 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박 사장님? 김도영이 물었다. 김 선생, 가게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또 그놈들이 와서 보호비 내라고 협박했어요. 이번엔 액수가 2배더군요. 김도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하던가요? 외국인들이에요. 리광철이라는 자의 부하들이죠. 그 사람이 요즘 이 동네 전체를 장악하려 한다더군요. 이미 많은 가게들이 보호비를 내고 있어요. 거부하면. 박영호는 말끝을 흐렸다. 그 리광철이란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직접 나타나진 않아요. 항상 부하들만 보내죠.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대양건설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재개발 관련해서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김도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 조직의 행패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이 있을 가능성이 컸다. 언제 옵니까가 그들이? 보통 저녁 9시쯤이요. 가게 문 닫을 때쯤.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문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닫으세요. 7시에. 왜 그러시는데요? 그냥.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6시 30분, 김도영은 박영호의 슈퍼마켓 근처 골목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평소와 달리 짙은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다. 주머니에는 청음기와 소형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그는 기다렸다. 7시 예정대로 박영호가 가게 문을 닫았다.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김도영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북파 공작원 시절 그가 가장 잘하던 일 중 하나는 바로 이 기다림이었다. 그는 때로는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서 목표물을 기다리기도 했다. 8시 45분 3명의 남자가 골목을 돌아 슈퍼마켓 앞에 도착했다. 그중 한 명은 어제 김도형과 맞닥뜨린 남자였다. 다른 2명은 새로운 얼굴이었지만 모두 외국인으로 보였다. 그들은 셔터가 내려진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다. 뭐야, 벌써 닫았잖아. 박 영감이 우릴 피하려는 건가? 셋은 잠시 서성이다가 가게 주인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김도영은 그들을 따라갔다. 그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이 박영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도영은 이미 그들의 뒤에 서 있었다. 누굴 찾으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세 남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김도영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평범한 택배기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자세는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너, 어제 그 택배기사? 김도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제 그만 이 동네에서 사라지는 게 좋을 겁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비웃었다. 어제는 운이 좋았던 거야. 오늘은 형님에게 연락했으니 다를 거라고. 가장 건장한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형님, 여기 그 택배기사가 또 나타났어요. 네, 그 녀석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너 죽었어. 우리 형님이 직접 온대. 김도영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역으로 그들을 통해 리광철을 찾아내려는 계획이었다. 약 15분 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다.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다. 3명은 무시무시한 체격의 경호원 같은 인물들이었고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다. 그가 바로 리광철인 듯했다. 리광철은 천천히 김도형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당신이 우리 동생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요? 리광철의 한국어는 완벽했지만 미세한 억양이 그가 외국인임을 드러냈다. 김도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괴롭히는 건 당신 쪽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리광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택배기사가 아니군. 당신 누구요? 그냥 이 동네 사는 주민입니다. 리광철은 잠시 김도영을 관찰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재밌군. 오랜만에 흥미로운 상대를 만났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갑자기 싸늘해졌다. 내 사업에 방해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아요. 리광철이 손짓하자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김도영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숙련된 싸움꾼들이었다. 그러나 김도영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그의 몸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첫 번째 공격자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내며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두 번째 공격자는 김도영의 허리춤을 노렸지만 그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팔을 붙잡아 그대로 꺾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공격자는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김도영은 그들 사이로 파고들어 두 사람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리광철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김도영의 숨소리는 여전히 고르고 평온했다. 리광철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김도영은 그를 쫓지 않았다. 대신 그의 차량 번호를 기억해 두었다. 쓰러진 부하 중 한 명이 힘겹게 일어나려 했다. 김도영은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리고 조용히 물었다. 리광철과 대양건설은 어떤 관계지? 남자는 공포에 질려 대답했다. 몰라요. 그런 건 형님만 알아요. 도박장은 어디에 있지? 낡은 빌라 3동. 2층과 3층 전체.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너희 형님에게 전해. 이 동네에서 사업을 접으라고. 안 그러면 다음엔 그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남자는 떨리는 눈으로 김도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영은 그를 놓아주고 자리를 떠났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리광철과 대양건설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다음 날, 동네는 이미 소문으로 들썩였다. 누군가가 불법 체류자 조직의 부하들을 혼내주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다. 김도영은 평소처럼 택배를 배달하며 주민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용감한 분이네요. 요즘 경찰도 손 놓고 있었는데. 그런데 리 형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래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김도영은 묵묵히 택배를 건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 길에 들어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그의 숙명이었다. 택배 마감 후 김도영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오늘따라 무릎이 욱신거렸다. 북파 임무 중 다친 오른쪽 무릎에 낡은 상처가 간혹 그를 찾아왔다. 특히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그 일을 시작할 때면 더욱 그랬다.
마치 몸이 과거를 기억해내는 듯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김도영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았다. 앵커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 범죄에 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오늘 불법 체류자 범죄 조직에 대한 특별 단속반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조직적 범죄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도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리광철 같은 자들을 상대로는 더욱 그랬다. 그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과 군번줄,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김도영은 천천히 사진들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다. 23. 그때 그는 특수부대 선발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 북파 공작원으로 발탁되었다. 사진 속 젊은 김도영의 눈빛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이미 그때부터 그는 그림자였다.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병사, 어둠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유령. 38선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지. 김도영은 중얼거렸다. 북파 공작원들은 임무 중 사망할 경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실종으로 처리될 뿐이었다. 가족들에게도 진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음 사진은 훈련소에서 동료들과 찍은 것이었다. 12명의 젊은이들, 웃고 있지만 모두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중 5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3명은 임무 수행 중 사망했고 2명은 귀환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은 사람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28살의 김도형과 함께 찍은 권순남. 둘은 가장 가까운 전우였다. 마지막 임무에서 함께 북으로 넘어갔었다. 그리고 그 임무가 김도영의 마지막 임무가 되었다. 살아있을까? 김도영은 중얼거렸다. 마지막으로 권순남을 본 것은 15년 전이었다. 그때도 우연히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듯 마주쳤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김도영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펼쳤다. 권순남의 마지막 연락처가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4번 울린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다. 김도영은 잠시 침묵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옛 전우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순남아, 나다. 그는 간결하게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도영이냐? 그래.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다. 갑자기 웬일이야? 권순남이 물었다. 일이 생겼다. 또다시 침묵. 권순남은 그 일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어디서 만날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내일 오후 3, 남산 팔각정. 알았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다. 김도영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김도영은 남산 팔각정으로 향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관리자에게는 개인 사정이 있다고만 말했다. 그의 30년 근무 이력을 생각하면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만 했다. 팔각정에 도착했을 때 권순남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7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군인의 기품을 간직한 모습이었다. 김도형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했다. 오랜만이다. 권순남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래,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봄바람이 두 노병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권순남이 입을 열었다. 김도영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동네에 나타난 외국인 불법 체류자 조직, 그들의 우두머리 리광철, 그리고 무력한 경찰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민들. 불법 도박장도 운영하고 있어. 아마 그것보다 더한 일도 벌이고 있을 거야. 재개발 이권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권순남은 묵묵히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어쩔 수 없었어. 경찰은 뭔가 뒤가 있어 보여. 일부는 매수됐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권순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하필 너희 동네지? 재개발 지역은 서울에 많은데.
김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양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어. 이 지역 재개발을 맡았는데 리광철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대양건설? 권순남의 눈빛이 변했다. 그 회사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뭔가 아는 게 있어. 권순남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지금 나는 대형 경비업체에서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어. 몇몇 정보망이 아직 살아있지. 알아볼게. 고마워.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 김도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괜찮아. 정보가 필요해. 리광철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대양건설과의 연결고리. 권순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봐 줄게. 근데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조심해야 해. 우리는 이제 젊지 않아. 북파 시절처럼 무모하게 뛰어들면 안 돼. 알고 있어. 무기는 있어? 김도영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손으로 충분해. 언제나 그랬지. 권순남이 쓰게 웃었다. 넌 항상 맨손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전우로서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1시간 후 그들은 헤어졌다. 작별 인사 대신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조심해, 도영아. 우리는 이제 젊지 않아. 넌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살아남은 건 우리야. 권순남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살아남았지. 김도영은 남산에서 내려와 동네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1975년 마지막 임무. 북한 고위 간부 암살 작전이었다. 김도형과 권순남은 함께 38선을 넘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작전 당일 그들은 함정에 빠졌다. 누군가 정보를 흘렸던 것이다. 그들은 목표 인물에게 접근하지도 못한 채 포위되었다.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김도영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권순남이 그를 업고 산을 넘었다. 이틀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그들은 남쪽으로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마침내 군사분계선을 넘었을 때 두 사람은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너 때문에 살았다. 김도영은 중얼거렸다. 그때 권순남이 아니었다면 그는 분명 북한 땅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 빚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버스가 그의 동네에 도착했다. 김도영은 천천히 내려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 그는 오래된 훈련을 되살려야 했다. 리광철이라는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직접 움직여야 했다. 집에 돌아온 김도영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북파공작원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이 있었다. 전자도청장치, 소형 카메라, 야간 투시경, 그리고 몇 가지 특수 공구들. 30년이 지났지만 그는 이 장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해왔다. 직감적으로 언젠가는 다시 필요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김도영은 조심스럽게 장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각 장비를 만져보았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의 몸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감각을 되찾아갔다. 손가락의 움직임, 눈의 초점, 심지어 호흡의 리듬까지. 그는 북한에서 임무 수행 중 학습한 호흡법을 기억해냈다. 고요한 바람이라 불리는 이 호흡법은 심장 박동을 줄이고 정신을 극도로 집중시켜 장시간 은신과 감시를 가능하게 했다. 김도영은 천천히 고요한 바람 호흡을 시작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그의 시야가 선명해졌다. 귀는 더 예민해졌고 근육은 준비 태세를 갖췄다. 다시 시작이군. 김도영은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 하나 없이 어두웠다. 마치 그의 앞으로의 여정을 암시하듯. 그날 밤 그는 불법 도박장 주변을 정찰하기로 결심했다. 검은 옷을 입고 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챙겨 집을 나섰다. 밤 10시 거리는 이미 한산했다. 김도영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도박장이 있는 낡은 빌라 단지에 도착했을 때 건물 주변에는 몇몇 불법 체류자 조직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살폈다. 김도영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비상계단을 통해 접근하기로 했다. 비상계단은 녹슬고 삐걱거렸지만 그의 가벼운 발걸음 아래서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 창문 틈으로 안을 살폈다. 안에서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도박을 하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돈 다발이 쌓여 있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여기서는 리광철을 찾기 힘들겠군. 김도영은 생각했다. 그는 3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2층이 도박장이라면 3층은 아마도 리광철의 사무실이나 중요한 공간일 가능성이 높았다. 3층에 도착해 창문을 통해 살펴보니 예상대로 사무실처럼 꾸며진 공간이 보였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지역 지도가 붙어 있었다. 지도에는 여러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특히 재개발 예정 지역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리광철이었고 다른 한 명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김도영은 재빨리 소형 도청 장치를 창문에 부착하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계약은 다 준비됐습니다. 박 이사님. 리광철의 목소리였다. 좋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구역 주민들 설득은 끝낼 수 있나? 걱정 마세요. 우리 방식대로 하면 금방이에요. 이미 절반 이상이 계약에 동의했어요. 나머지도 곧. 폭력은 최소화해. 너무 티나면 곤란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주민 설명회는 우리 사람들이 참석할 거야. 너희는 뒤에서 분위기만 조성하면 돼. 과도한 행동은 자제하고. 두 사람은 지도 앞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더 논의했지만 목소리가 작아져 김도영은 더 이상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가던 중 그의 발 아래 계단 하나가 크게 삐걱거렸다. 소리를 들은 조직원 하나가 경계하며 비상계단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김도영은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가 북파공작원 시절 가장 잘하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존재감 지우기였다. 숨을 멈추고 몸의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하나가 되는 기술. 조직원이 비상계단으로 나와 주변을 살폈지만 그림자 속에 완벽하게 녹아든 김도영을 발견하지 못했다. 조직원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피우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김도영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건물을 빠져나왔다.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리광철은 대양건설의 박 이사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재개발 이권을 챙기고 있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주민설명회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김도영은 오늘 얻은 정보를 정리했다. 그리고 권순남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보 있으면 연락해. 금요일 주민설명회가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잠시 후 권순남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박재현, 대양건설 상무이사, 재개발 사업부 총책임자. 과거 불법 재개발로 수사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더 알아보는 중. 김도영은 메시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재현이라. 이제 타깃이 명확해졌다. 그는 북파공작원 시절 항상 그랬듯 작전 계획을 세워야 했다. 금요일 주민설명회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이 틀림없었다. 5장 첫 반격. 밤 11시 김도영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검은 마스크를 쓴 채였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보다 더 조용했다. 그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나섰다. 타깃은 리광철이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었다. 권순남이 보내준 정보에 따르면 리광철은 중국 동포 출신으로 약 15년 전 한국에 들어온 인물이었다. 처음에는 공장 노동자로 일했지만 점차 불법 영역으로 발을 들이며 세력을 키웠다. 특히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규합해 조직적인 범죄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한국어에 능통하며 뛰어난 두뇌와 냉혹한 성격으로 빠르게 조직의 두목으로 올라섰다는 정보였다. 김도영은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다. 이곳은 재개발 예정 구역 근처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대부분의 점포는 이미 비어 있었지만 2층의 한 사무실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다. 김도영은 옆 건물의 비상계단을 이용해 조용히 올라갔다. 그는 창문 옆에 자리를 잡고 소형 청음기를 꺼냈다. 이 장치는 두꺼운 벽을 통과해서도 소리를 포착할 수 있었다. 다음 주까지 모든 상점에서 보호비를 받아야 한다. 이 지역 개발 전에 최대한 챙겨야 해. 독특한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다. 김도영은 목소리를 기억해 두었다. 리광철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스,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박신의 가게 근처에서 우리 애들이 습격당했습니다. 뭐라고? 누구야? 모르겠습니다. 택배 아저씨처럼 보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셋을 순식간에. 대화가 잠시 끊겼다. 리광철이 뭔가 생각하는 듯 했다. 흥미롭군. 택배 아저씨라. 찾아. 그리고 본보기로 처리해. 네, 보스. 김도영은 청음기를 더 가까이 대고 계속 듣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에서 다양한 정보가 흘러나왔다. 조직의 규모, 활동 지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리광철의 다음 목표물. 이번 주 금요일 개발 관계자들이 주민 설명회를 연다고 하더군. 그때 우리도 참석해서 의견을 좀 내야겠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위협이었다. 그들은 주민 설명회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충분한 정보를 얻은 김도영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행동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리광철의 부하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영은 평소와 같이 택배 배달을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불법 체류자 조직원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경로를 짰다. 그는 의도적으로 눈에 띄게 행동했다. 배달을 마치고 나서도 주변을 서성이며 시간을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예상대로 2명의 남성이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김도영은 눈치채지 않은 척하며 계속 걸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섰다. 미행자들은 기회를 포착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발걸음을 빨리하며 김도영에게 접근했다. 그 순간 김도영이 갑자기 돌아섰다. 나를 찾고 있었나요? 두 남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잡았다. 한 명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보스가 널 만나고 싶어 해. 김도영은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도 그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말과 함께 김도영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6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동작은 마치 젊은 날의 특수부 대원처럼 날렵하고 정확했다. 첫 번째 공격자의 칼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두 번째 공격자가 덤벼들었지만 김도영은 한 발짝 물러서며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싸움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아 끝났다. 두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김도영은 그중 하나를 붙잡아 일으켰다. 리광철에게 전해. 내가 그를 찾고 있다고. 남자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당신, 누구야? 김도영은 대답 대신 남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찍었다. 이걸 내 보스에게 보여줘. 내가 누군지는 그가 알아낼 거야. 김도영은 두 남자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리광철의 주의를 끌었을 것이다. 다음 단계는 리광철이 그에게 직접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저녁, 김도영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화를 기다렸다. 권순남이 약속대로 더 자세한 정보를 보내올 시간이었다. 8시 정각, 전화가 울렸다. 도영아, 좀 더 알아냈다. 권순남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리광철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 조직의 두목이 아니야. 그는 어떤 배후 세력과 연결되어 있어. 재개발 지역의 땅을 강제로 헐값에 사들이는 조직과 연관이 있다고 봐. 김도영은 침착하게 물었다. 어떤 증거가 있지?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그가 자주 접촉하는 인물 중에 개발 관련 회사의 임원이 있다고 해. 대양건설의 이사 한 명이야.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걸 봤다는 정보가 있어. 김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주민설명회에 대양건설 측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군. 맞아. 그리고 내 생각에 리광철은 그곳에서 뭔가 행동을 취할 것 같아. 주민들을 협박하거나 더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어. 알았어. 내가 지켜보겠다. 통화를 마친 후 김도영은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단순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와 부동산 개발 이권이 얽힌 사건이었다. 그는 금요일 주민설명회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밤 김도영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북파 임무 중 가장 위험했던 순간,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가 발각되어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던 그 순간의 꿈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김도영이 되어 필사적으로 적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꿈의 장면이 바뀌어 리광철의 얼굴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새벽 3시, 김도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이마를 훔치며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아직 어둠에 잠긴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는 결심을 굳혔다. 이번 일을 끝내고 나면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다. 마지막 임무, 정말 마지막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도영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금요일 주민설명회까지는 이틀이 남아 있었다. 그 안에 리광철의 계획을 더 자세히 알아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는 먼저 주민설명회가 열릴 장소를 답사하기로 했다. 구청 회의실. 김도영은 택배기사 복장으로 자연스럽게 건물에 들어갔다. 그는 빠르게 회의실의 구조와 출입구, 비상구, CCTV 위치 등을 확인했다. 직원인 척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그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그는 최민석 순경과 마주쳤다. 최민석은 김도형을 보고 잠시 멈춰섰다. 김 선생님, 여기서 뵙네요. 김도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택배 배달 왔습니다. 최민석은 의심스러운 듯 그를 바라보았다. 이 건물의 배달이요? 아까 경비실에서 택배 온 거 없다고 하던데. 김도영은 아무런 동요 없이 대답했다. 오배달이었나 보네요. 확인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최민석을 지나쳐 걸어갔다. 하지만 최민석의 눈길이 계속 그를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젊은 경찰은 뭔가를 눈치챈 모양이었다. 김도영은 그날 하루 종일 정상적인 택배 배달을 계속했다. 리광철의 부하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의도적으로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전투 준비가 끝나 있었다. 저녁이 되자 김도영은 다시 리광철의 본거지 근처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다. 특히 주민설명회에 대한 그들의 계획을 알아내야 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북파 공작원 시절의 기술을 떠올렸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는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거의 창문 바로 아래까지 다가갔다. 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는 안전한 거리로 물러났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금요일 작전은 이렇게 진행한다. 설명회가 시작되면 우리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킨다. 그 틈에 2명이 단상으로 올라가 주최 측을 제압한다. 필요하다면 무력도 사용한다. 리광철의 목소리였다. 보스,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 걱정 마. 경찰은 우리가 처리할 거다. 상부에서 이미 다 조치해놨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할 거야. 김도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흐린 하늘이 도시를 덮었다. 주민 설명회 하루 전 김도영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권순남과 만났다. 이제 그들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리광철과 그의 조직은 단순한 불법 체류자 갱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양건설의 하청을 받아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을 협박하고 저항하는 이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대양건설의 이사 박재현이야. 권순남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이자가 리광철의 실질적인 보스라고 볼 수 있어. 재개발 지역에서 토지를 강제로 헐값에 매입하는 일을 리광철에게 맡겼지. 김도영은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50대 중반의 남자,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인상이었다. 정보는 어떻게 얻었지? 권순남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나이 먹은 노병들, 아직 몇몇은 요직에 있다네. 그리고 난 아직도 몇 가지 트릭은 기억하고 있어.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같은 훈련을 받았고 같은 세계에서 살았다. 권순남이 어떤 방법으로 이 정보를 얻었는지 굳이 물을 필요가 없었다. 내일 주민설명회에서 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킬 계획이야. 김도영이 말했다. 아마 협박용으로 무기도 사용할 거다. 경찰은 리광철의 말로는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 권순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매수했다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아마 지구대 일부 인원이 개입되어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상황은 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다. 김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 권순남이 김도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도울게. 김도영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 넌 아직 가족이 있잖아. 도영아, 우린 전우야. 그리고 나도 아직 몇 가지는 할 수 있다고. 김도영은 친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여전히 30살 때의 결연함이 살아있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 우린 이제 젊지 않으니까. 권순남이 웃었다. 그래, 젊지는 않지. 하지만 아직 죽지도 않았지. 두 사람은 내일 있을 주민설명회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김도영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고 권순남은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들은 리광철의 계획을 방해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넘기는 것이 목표였다.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김도영은 권순남을 배웅하고 혼자 남았다. 그는 금고에서 특수 장비들을 꺼내 점검했다. 칼날이 없는 특수 진압봉, 섬광탄, 소형 녹음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이너스 그가 북파 공작원 시절 항상 지니고 다녔던 행운의 부적. 오래된 천 조각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새벽 4시 김도영은 여느 때와 같이 조깅을 나갔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는 주민설명회가 열릴 구청 주변을 돌며 마지막 정찰을 했다.
모든 진입로와 탈출로 CCTV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동이틀 무렵 김도영은 평소와 같이 택배 배달을 시작했다. 오늘은 의도적으로 가벼운 일정을 잡았다. 체력을 비축해야 했다. 오후에 있을 주민 설명회가 그의 진짜 일이었으니까. 오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최민석 순경이 커피숍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잠시 망설이다가 김도영은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혼자 계시네요. 최민석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김 선생님. 네, 잠깐 쉬는 중입니다. 김도영은 최민석 앞에 앉았다. 오늘 주민 설명회 경비 나가십니까? 최민석의 눈이 약간 가늘어졌다. 어떻게 아셨죠? 그냥 짐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 선생님, 요새 이상한 일 없으셨습니까? 외국인들한테 시비 같은 거. 김도영은 잠시 최민석의 눈을 살폈다.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을 담고 있었다. 이 젊은 경찰은 모든 경찰이 매수된 것은 아니라는 증거였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일 아니었어요. 최민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새 그 외국인들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어요. 특히 리광철이라는 자가. 그 사람 아세요? 네, 우리 지구대에서도 수배 중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쩐지 위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는 지시가 없어요. 오히려 손을 떼라는 분위기죠. 김도영은 최민석의 말에 내심 놀랐다. 이 젊은 경찰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최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주민 설명회에 리광철이 나타날 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지구대 선배 중 한 명이 전화 통화하는 걸. 아무튼 오늘 설명회는 위험할 것 같아요. 주민들 안전이 걱정됩니다. 김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민석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젊은 경찰의 눈에는 정의감이 살아있었다. 최순경, 혹시 오늘 설명회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도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김도영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봐야겠습니다. 택배가 아직 남았네요. 커피숍을 나온 김도영은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평범한 청바지와 어두운 색 셔츠, 그리고 가벼운 재킷. 내부에 특수 포켓이 있는 재킷이었다. 그는 필요한 장비들을 재킷 안에 모두 숨겼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남성일 뿐이었다. 오후 2시 김도영은 구청으로 향했다. 주민 설명회는 3시부터 시작이었지만 그는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싶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주민들이 와서 앉아 있었다. 김도영은 출구에서 가깝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15분 후 권순남에게서 문자가 왔다. 준비 완료. 외부에서 대기 중. 김도영은 문자를 확인하고 지웠다. 그리고 주변을 계속 관찰했다. 천천히 회의실이 사람들로 채워져 갔다. 마침내 3시 대양건설 관계자들과 구청 직원들이 단상에 올랐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김도영은 리광철의 부하들로 보이는 남성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는 것을 발견했다. 발표가 시작되었다. 대양건설의 대표가 나와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도영은 단상 위의 인물들 중에서 박재현을 찾았다. 권순남이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 그는 차갑고 계산된 눈빛으로 회의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소란이 시작되었다. 몇몇 주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리광철의 부하들이 조직적으로 소란을 키워갔다. 김도영은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회의장 뒤편에서 리광철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손짓에 따라 4명의 부하가 단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때가 왔다. 주민설명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리광철의 부하들이 계획대로 소란을 일으키는 사이 2명의 건장한 남성이 단상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김도영은 그것이 무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회의장 입구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지만 그들은 개입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단 1명, 최민석 순경만이 불안한 기색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김도영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재킷 안쪽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작동시키고 섬광탄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단상을 향해 접근하는 두 남성을 가로막았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도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힘은 강철 같았다. 두 남성은 잠시 당황했다가 곧 적대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비켜, 늙은이. 김도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전투를 앞둔 북파공작원의 미소였다. 늙었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김도영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의 동작은 63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한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다른 한 명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는데 단 2초도 걸리지 않았다. 주변에서 놀란 비명이 터져나왔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김도영에게 집중되었다. 단상에서는 박재현이 표정을 굳힌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넘어진 남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 했지만 김도영은 이미 그의 손목을 강하게 밟고 있었다.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을 때 김도영은 재킷에서 특수 진압봉을 꺼내 한 번의 정확한 타격으로 그를 제압했다. 뭐야, 저 사람 누구야? 택배 아저씨 아니야? 회의장은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김도영은 단상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박재현과 눈이 마주쳤다. 박재현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회의 진행하세요. 방해는 없을 겁니다. 김도영의 말에 사회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뭇거렸다.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리광철이 직접 나타났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넌 누구야? 왜 자꾸 방해하지? 김도영은 천천히 리광철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리광철인가요? 리광철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을 것이다. 그래, 내가 리광철이다. 뭐 어쩔 건데? 김도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텐데요. 리광철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순간 김도영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직였다. 리광철이 무기를 꺼내기도 전에 김도영은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리광철의 눈이 크게 떠졌다. 순간적으로 김도영이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곧 분노로 가득 찬 표정으로 바뀌었다. 너, 정체가 뭐야? 김도영은 대답 대신 리광철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이 떨어졌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총이다. 경찰 불러. 입구에 있던 경찰들이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이상하게도 느렸다. 마치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보다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최민석 순경이 재빨리 달려와 땅에 떨어진 권총을 수거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모두 진정하세요. 경찰입니다. 최민석은 리광철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은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됩니다. 다른 경찰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최민석을 바라보았다. 분명 그들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최민석은 단호했다. 그는 리광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 순간 단상에서 박재현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 김도영은 그를 놓치지 않고 시선으로 따라갔다. 박재현은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최순경, 여기 맡아주세요. 김도영은 말을 남기고 박재현을 쫓아갔다. 비상구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박재현을 발견했다. 박재현 씨. 김도영의 외침에 박재현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당신 누구요? 왜 날 따라오는 거요? 김도영은 천천히 박재현에게 다가갔다.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해 주민들을 협박하고 재개발 이권을 챙기려 한 증거가 다 있습니다. 박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 당신이 뭘 안다고? 리광철과 당신의 대화, 돈거래,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김도영은 재킷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물론 그 녹음기에 모든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권순남이 며칠간 수집한 증거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박재현을 궁지에 몰기에 충분했다. 그건 불법이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어. 김도영은 미소를 지었다. 법정에서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언론에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 아래층에는 기자들도 있을 테고. 실제로 주민설명회에는 지역신문 기자 2명이 참석해 있었다. 그리고 권순남은 이미 더 큰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해둔 상태였다. 박재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요?
김도영은 천천히 다가가며 대답했다.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동네 택배기사죠. 그 순간 박재현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김도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오랜 경험으로 무장한 김도영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하고 박재현의 팔을 잡아 꺾었다. 아! 박재현이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폭행 미수까지 추가되겠네요.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최민석이 다른 경찰들과 함께 뛰어 올라왔다.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사람이 저를 공격했어요. 최민석은 바닥에 떨어진 칼을 보고 박재현에게 다가갔다. 박재현 씨, 당신은 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박재현을 연행하는 동안 김도영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찰과 사법 시스템의 몫이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최민석이 김도영에게 다가왔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런 무술을. 김도영은 미소를 지었다. 군대에서 조금 배웠죠. 최민석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군대에서요? 그런 수준의 기술을 배울 수 있나요? 특수한 부대에 있었거든요. 최민석은 더 묻고 싶었지만 김도영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아무튼 오늘 큰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회의장에서는 아직도 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주민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아무도 김도영이 자리를 떠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밖으로 나오자 권순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이 다 끝났나?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정보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 박재현도 체포됐고. 그래. 최민석 순경이 생각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더군. 두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걸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마침내 권순남이 입을 열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김도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젠 진짜 끝이야.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전사들처럼. 5일 후 동네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李광철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고 그의 불법 체류자 조직이 해체되면서 주민들은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더불어 박재현의 체포와 대양건설의 불법 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재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김도영은 여느 때와 같이 택배 배달을 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했지만 주민들의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조용한 택배기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김 선생님, 박씨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박영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요새 동네가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죠. 김도영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겸손하시기까지. 어제 저녁 뉴스에서 봤어요. 박재현이 구속됐다더군요.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강제 철거 같은 건 없을 겁니다. 박영호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 이번 주말에 주민들이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려고 작은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꼭 오셔야 해요. 김도영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늘 그림자였다. 주목받는 것은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아, 저는 별로 그런 자리는. 사양 말고 꼭 오세요. 우리 모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김도영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택배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점심시간, 그는 평소 자주 가던 분식집에 들렀다. 텔레비전에서는 대양건설 비리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대양건설 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재현 이사 외에도 고위 임원들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영은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거리를 걷다가 그는 불현듯 지구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민석 순경을 만나고 싶었다.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 최민석은 서류 작업 중이었다. 그는 김도영을 보자 반갑게 일어났다.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김도영은 미소를 지었다. 사건은 어떻게 돼가나요? 최민석의 표정이 밝아졌다.
리광철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무기 소지,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곧 강제 송환될 거고요. 박재현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행이군요. 사실 지구대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리광철과 결탁했던 경찰들도 내사 중이에요. 몇몇은 이미 직위해제됐고요.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소식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런데 김 선생님,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은 대체 어떤 분이세요? 그런 무술 실력이. 김도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이것저것 배우게 되는 법이죠. 최민석은 여전히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때로는 규정보다 정의가 먼저라는 걸요. 당신은 좋은 경찰이 될 겁니다. 최순경. 대화를 마치고 김도영이 지구대를 나서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여러 명의 외국인들이 지구대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체포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고함을 치고 있었다. 우리 친구들 내놔. 우리는 범죄자 아니야. 경찰들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들 중 몇 명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었다. 리광철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지구대에 있던 인질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움직이지 마. 리광철 내놔. 안 그러면 죽인다. 지구대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경찰들은 무기를 꺼내들었지만 인질이 있어 쉽게 행동할 수 없었다. 김도영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인질은 6명, 무장한 외국인은 4명이었다. 그들은 리광철의 측근들로 보였다. 뒤로 물러서. 그들의 지도자로 보이는 남자가 외쳤다. 우리는 리광철만 원해. 풀어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경찰들이 상황을 대처하는 동안 김도영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는 지구대 구조를 기억하며 계획을 세웠다. 측면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간 그는 뒷문으로 다시 건물에 진입했다. 지구대 내부 인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범인들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고 인질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최민석은 정면에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진정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인질들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시간 끌지 마. 리광철 데려와. 그 순간 지구대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범인들이 당황하는 사이 김도영이 움직였다. 그는 북파공작원 시절 익힌 모든 기술을 활용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이동하며 한 명씩 범인들을 제압해 나갔다. 첫 번째 범인은 뒤에서 접근해 기도를 막아 기절시켰다. 두 번째는 특수 진압봉으로 정확히 타격했다. 나머지 2명이 상황을 깨닫고 인질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러나 김도영의 움직임은 그림자보다 더 빨랐다. 그는 인질과 범인 사이로 파고들어 인질을 밀어내고 범인의 팔을 꺾었다. 아! 비명과 함께 흉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마지막 범인이 김도영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한 번의 정확한 동작으로 범인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모든 범인들은 이미 제압되어 있었다. 경찰들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김도영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최민석이 그에게 다가왔다. 김 선생님, 이건. 김도영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냥 우연히 도울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최민석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김도영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김도영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모든 게. 그는 조용히 지구대를 나섰다. 밖에는 권순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들었어. 대단한 활약이었군. 김도영은 쑥스러워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마지막 작전이었지. 두 사람은 함께 거리를 걸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이제 진짜 평범한 택배기사로 돌아갈 건가? 권순남이 물었다. 김도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는 정말 그러고 싶어. 후회는 없어. 없어. 오히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임무가 의미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였다.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지. 권순남이 말했다.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내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삶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
살아남았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과거의 기억, 전우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이 함께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김도영이 입을 열었다. 이번 주말 주민들이 감사 모임을 연다는데 같이 갈래? 권순남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림자로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더라고. 권순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 가자. 나도 내 영웅담을 듣고 싶군.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일주일 후 동네 주민들이 모인 작은 잔치가 열렸다. 모두가 김도영을 중심으로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는 여전히 쑥스러워했지만 조금씩 사람들 속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는 최민석 순경도 있었다. 그는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김도영을 바라보았다. 한쪽에서는 김도영이 신입 택배기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다. 젊은 기사는 열심히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배달은 단순히 물건을 전하는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지. 그리고 가끔은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 거고. 권순남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김도영이 그림자에서 나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도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이제 정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어웨부의 평화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에도. 택배 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그는 단지 과거의 북파공작원이었던 택배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김도영이었다. 동네를 지킨 영웅이자 이제는 주민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최민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 선생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김도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한잔 할까요? 최민석은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세대를 뛰어넘은 새로운 우정에, 그리고 김도영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김도영의 아파트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 젊은 김도영의 얼굴이 달빛에 비쳐 빛났다. 그 옆으로 최근에 찍은 컬러 사진 하나가 새롭게 걸려 있었다. 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속에서 김도영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진짜 마지막 임무의 결과였다. 그림자에서 나와 빗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 조용히 택배만 하던 한 남자, 이웃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